이번 강의에서 배워볼 내용은요, 위치,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라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를요, 수직선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 미적분 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별을 보세요. 별이 지금 수직선에서 2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가 지금 2인데요. 2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2칸을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이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2칸을 이동해서 4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런데 4에 도착했을 때 다시 왼쪽으로 7칸을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동하니까요. 1칸, 2칸, 3칸, 4칸, 5, 6, 7칸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인 별의 위치는요. -3이 됩니다. 그럼 이 -3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처음 위치 2에다가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건요. 양의 방향으로 간 거기 때문에 +2만큼을 해주고요. 왼쪽으로 간 것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7을 해주면 4, -7이 돼서 -3이라는 위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위치의 개념은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별의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본다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위치를 제외하고요. 이 별이 이동한 것에 대한 것만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별은요.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왼쪽으로 7칸만큼 이동했죠. 따라서 처음 위치보다 왼쪽으로 5칸만큼 이동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시작해서 1칸, 2칸, 3칸, 4칸, 5칸만큼 움직여진 거죠.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은요. 내가 본래 있었던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갔던 2칸과 음의 방향으로 갔던 2칸이 상쇄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요만큼만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별이 움직인 최종적인 거리는 얼만큼인데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별은요. 분명히 2칸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도 7칸을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요. 이 별은요. 결과적으로는요. 9칸을 이동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 그 별이 움직인 총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는요. 위치의 변화량은요. 방향을 고려해요. 방향을 고려한다는 것은 즉 부호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요. 방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의 의미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해주는 게 바로 움직인 거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7과 같이 부호를 고려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고요. 절대값 +2, 즉 2죠. 절대값 -7, 그냥 7이죠. 이렇게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요.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간단하게 움직이는 경우라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미적분 1에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미적분 1에서는요. 이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합시다. 그래서 속도에 관련된 식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시각 T는 A에서의 점 P의 첫 번째 위치를 줄 겁니다. 그거를 SA라고 합시다. 즉, 이 SA라는 것은요, 초기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 수직선 예로 따지면요, 이 처음 위치인 2를 말하는 게 바로 SA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물어봤다고 합시다. 즉, 어떤 시간이 흘렀을 때 이 P의 위치는 분명히 변화가 생겼겠죠. 초기 위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닐 거니까요. 시각 T에서의 위치는 ST라고 표현하고요. SA, 초기 위치 플러스 속도를 A라는 시간부터 T라는 시간까지 적분해 준 값을 더해야 하겠습니다. 왜 A부터 T까지냐? 처음 시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A고 마지막 시각이 T라고 했을 때 이 A부터 T까지, 즉 걸린 시간만큼 속도식을 적분해 주면 그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전피에서의 위치는요, 결국 초기의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각 t에서 전피의 위치는요, 초기 위치 플러스 흐른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도대체 왜 속도를 적분하는 것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거리,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듯이 이것의 역과정이 적분이니까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나올 겁니다. 즉, 오늘 배운 내용은요,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도를 적분해서 거리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거리는요, 결국 그 시간당 움직인 거리일 테니까요.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이요. 시각 TA에서부터 시작해서 TB까지, 즉 A라는 시간부터 B까지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이요. A부터 B까지 속도식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에 속도랑 관련된 시간 VT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이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초기 속도까지 더해 주시면 그게 최종적인 위치가 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아까 어떤 차이가 있었죠? 움직인 거리는요, 결국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에서 마이너스로 갔든 플러스로 갔든 다 플러스로 생각을 해주는 거였어요. 즉 부호에 의해서 상쇄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속도식이 VT로 주어진다면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할 때는 VT식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준 다음에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정적분 값이 되는 거고요.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결국 넓이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호를 고려한다. 그것은 정적분을 의미하는 위치의 변화량이 될 거고요.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다. 모두 다 플러스로 생각한다. 바로 넓이의 개념을 갖고 있는 움직인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음 강의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